그 공지로 나간 제목에는 공공성의 배신과 시민 대중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안내가 되긴 했는데, 발표문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좀 생각도 좀 들고 해가지고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좀 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공공성에서의 거버넌스적 성격에 관해서, 최근 이제 시민성하고 관련돼서 이제 그 각종 이제 혁신 담론들이 있죠. 이 혁신적 시민성, 이 두 가지를 대상으로 해서 좀 간단하게 아무튼 좀 유효적절할 수 있는 제 판단으로는 그런데요. 좀 유효적절한 어떤 논평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발표문을 좀 구성을 해봤고요. 제목은 이제 그 어셈블의 정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 내용은 어벤져스라고 하는 영화를 좀 염두에 두고 제목을 뽑은 것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은 이 어벤져스 엔드게임인가요? 네, 그 시리즈 영화 이제 마지막 편에서 주인공 중에 한 명인 이제 그 캡틴 아메리카가 이제 망치를 들고 어, 이제 막 모여든 히어로들을 이제 좀 진두지휘를 하면서 내뱉는 명대사 중에 하나죠. 어벤져스 어셈블 하면서 이제 전투가 이제 막 시작이 되는데, 이제 굳이 이제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하면은 어벤져라고 하는 게 이제 응징을 한다는 거잖아요. 정의의 입장에서 서서 이제 악을 징벌한다라는 의미일 텐데, 어벤져들아, 회집해라. 이제 그런 내용인데, 요 내용이 지금 현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이제 좀 어떻게 보자면 지배적인 정치적 상상력, 정치학적 상상력에 해당한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성과 시민성하고 관련돼서 이 어셈블의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이 근 거의 한 10년 됐죠, 그렇죠? 네. 그 사이 동안에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최근에 정치학적 상상계와 관련된 이야기로 오늘 이제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를 이해하는 방식, 그다음에 대안적인 정치를 꾸린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유하고 있는 어떤 집합적인 상상력하고 관련된 내용이고, 이 말을 좀 더 이제 풀어서 이야기하자면은 최근 사회 운동의 어떤 지향점하고 관련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들으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계급 운동이라고 하는 맥락에 좀 이제 많은 무게 중심을 두고 오늘 이제 발표를 이제 청취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계급 운동으로부터 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운동의 어떤 보편성을 가지고 실제적인 어떤 정치적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계급 운동인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대중 운동이어야 하는 어떤 묘한 아이러니 같은 게 있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 계급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사회 운동, 대중 운동에 이제 외피를 쓰고, 혹은 대중 운동과 사회 운동이라고 하는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을 텐데, 오늘날 이제 우리가 어떤 조건 위에서 사회운동을 하느냐, 어떤 조건 위에서 정치적인 상상력을 동원하느냐라고 하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거칠게 말하자면 후기 자본주의 체제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교조적으로 익혀왔었던 정치사회 운동하고는 뭔가 좀 다른 설정 위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은데, 뭐 예컨대 뭐 생산 양식에 개입하는 운동, 혹은 좀 넓은 의미에서 주체화 양식에 개입하는 운동, 이런 이야기들이 있긴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 뭐라 그럴까요? 돈과 권력을 둘러싸고 있는 체계, 그 시스템에 관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한 축에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들의 생활 세계, 일상생활이라든가 사람들 사이의 인간관계라든가 이런 우리가 그 실제 이제 피부로 밀접하게 접할 수 있는 어떤 미시적 관계에서의 생활 세계라고 하는 두 가지 차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기반 위에서 정치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이 제기가 될 텐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후기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화두라고 할 만한 것은 많은 부분 현재 이 거버넌스, 그 시스템상에서, 그 체계 차원에서의 거버넌스라고 하는 어, 요 어떤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도입하고자 하는 하나의 흐름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생활 세계의 차원에서는 공동체주의적인 일종의 어떤 사회 혁신이라는 말을 이제 많이들 이제 접하고 있죠, 요즘. 그렇죠. 거버넌스, 협치, 그렇죠. 혁신 이런 키워드들이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뭐냐? 거버넌스 체제를 도입한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 권력이 전제적으로 주도하는 그런 류의 시스템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체계라고 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규범적 균형을 달성할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 이제 공동체적 혁신을 꾀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생활 세계의 이 안정, 특히나 이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안정을 추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의도에서 도출되는 의제들이 아니었나 싶어요. 어, 근데 이제 다만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점, 좀 경계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제기되는 운동 의제들이 과거의 전통적인 그 운동 정치에서 추구하는 방식처럼 어떤 전복이라든가 뭐 변혁이라든가 이런 맥락으로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죠. 그렇게 위험해 보이진 않아요. 다른 한편은 뭐 계급, 젠더, 뭐 계급적 적대, 뭐 성적 적대라든가 다양한 어떤 적대적인 어떤 관계들이 있을 텐데, 그런 어떤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시민 일반이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적대의 설정보다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연대의 설정을 많이들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자체가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상대적으로 무게중심이 전복적인 방향보다는 관리의 방향으로, 그 적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향보다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자면 이제 봉합을 하고 연대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이 최근에 이제 사회운동의 차원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사회운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 선에서의 어떤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상상력의 한계를 설정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한다면은, 어찌됐든 뭐 뭐라고 봐야 될까요? 적어도 이제 다른 지역들에 비하자면 쿠데타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 일정정도 이제 그 독재 체제가 이제 종식이 되고, 흔히 하는 이야기로 이제 신자유주의 시기를 살고 있는 시점에 있을 텐데,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이제 가리키고 있는 어떤 정세적인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것은,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부분 어떤 통치의 측면으로, 그 다음에 어떤 사회적 안전이라든가 사회 보장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국가 권력이 가동이 되는 어떤 지향점들을 보여주죠. 그렇죠? 과거에는 뭐 거대 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독재 권력이라고 하는 그 어떤 표적이 명확했었다라고 한다면은, 오늘날의 이제 국가 권력은 과거처럼 전제적인 방식으로 작동하기는 이제 어려워지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그 자리에 이제 시장 권력이 이제 강하게 이제 대두를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사회로부터 이 시장 논리라고 하는 것이 떨어져 나와서 사회 전체를 이제 장악을 하게 되는 상황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현재 이제 경험을 하고 있는, 지난 십수년 동안 경험을 하고 있는 사회적 현실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제 이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과거처럼 막, 이제 막 엄혹한 시절은 아니니까 이 정도면은 괜찮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특히나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음, 뭐라 그럴까요? 이 정도면은 살만한 나라이기도 하고, 이 정도면 정치적으로도 많이 어, 민주화되어 있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풍요로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그쵸. 뭐 만족을 할 만도 한데,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하는 것과 동시에 뭐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어떤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불만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명박근혜가 정권을 잡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민주당 정권이 다시 뭐 정권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계속 불만을 제기를 하고 있기도 해요. 이런 상황들은 이제 어떤 지점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단순히 이제 뭐 반민주 세력에 대한 비판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즘 이제 이야기되는 이른바 이제 뭐 민주화 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민주당 계열의 어떤 그 정치적 해법들에 대해서 비판을 넘어서는 비판, 비판에 대한 비판, 이 모든 것을 포괄한 어떤 메타적인 비판 같은 것을 동시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죠. 그렇죠?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심리학적으로 따지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시점에 대해서, 뭐랄까요, 메타인지적인 어떤, 그런, 나름대로 이제 어, 고도의 능력이면 능력이고, 역량을 필요로 하는 측면들도 있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어, 반드시 쓰러뜨려야 할 만한 어떤 독재 권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가의 통치화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인데, 독재 권력이나 어떤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그 지배자의 그 말 한마디에서 국가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합리적인 정치적 합리성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 국가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편은 정치적 불만이 계속 쌓이죠. 근데 과거 같았으면 이런 정치적 불만이 쌓이면은 이건 뭐 박정희 때문이야, 뭐 전두환 때문이야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뭐 정신분석학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제 우리한테는 그렇게 죽여야 할 부모가 없는, 그렇죠? 프로이트식으로 얘기하자면 죽여야 할 아버지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버지든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어, 말 그대로 이제 끝판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 뭐 이명박근혜 거꾸로 트리고 난 다음에 너 보면은 뭐 딱히 뭐 달라지는 게 없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민주당 정권을 뭐 무너뜨린다? 뭐 대통령을 뭐 바꾼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뚜렷한 탈출구는 아닌 상황인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어떤 정치의 난점 중에 하나일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시장이 사회로부터 떨어져 나왔다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의 어떤 사회적 삶이 어,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불안과 더불어서 공포, 위협을 느낄 만한 상황이죠. 그렇죠? 실업에 대한 공포, 그다음에 어떤 비정규직의 문제들, 그다음에 어떤 소득 불평등을 넘어서는 어떤 자산 불평등의 문제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위시로 해가지고 우리들의 사회적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요동을 치고 있는데, 이런 사회적 삶이 어떻게 하면 안정화될 수 있을까? 당장 이제 이런 고민이 제일 먼저 제기가 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좀 더 이제 적극적이고, 좀 더 전복적이고, 좀 더 이제 변혁적인 정치를 꾀하고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면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의 다수의 이제 대중들이 원하고 있는 어떤 그 정치적인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일정 정도 좀 격차가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런 측면들도 하나의 난점으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정치적인 어떤 조건들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국가 통치화에 대해서 국가가 이제 정치적 합리성에 의해서 돌아가게 되니까, 그럼 여기서 가능한 전략은 무엇이겠느냐, 운동의 전략은 무엇이겠느냐. 많은 시민사회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표방을 하고 있는 것처럼 거버넌스 체계를 수립을 하고 거기에 이제 개입을 해 들어가는 방식들을 많이들 선호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법적이고 제도적인 어떤 새로운 성과들을 얻어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유인으로 작동을 하는 것 같고, 다른 한편으로는 생활 세계의 차원에서 공동체적인 어떤 관행이나 실천들 이런 것들을 복원하고, 한편으로 이제 그렇다고 해서 아주 옛날처럼 옛날에 이제 전통적인 공동체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현대 시점에 맞춘 어떤 혁신적인 방식으로 이런 부분들이 항상 가능한 전략들로서 제기가 되어 왔고, 그렇죠? 앞으로도 당분간 이런 흐름들이 계속 지속 되리라고 이제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고 이제 검토해야 할 것들이 뭐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거버넌스와 혁신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그 거버넌스적 공공성, 혁신적 시민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어,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타적으로 비판해 볼 필요가 있겠다. 메타적으로 비판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 이 새로운 공공성에 대한 상상력, 새로운 시민성에 대한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의 이 구조 자체가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는, 그래서 어떤 구조의 구조라고 해야 될까요? 메타 구조적인 측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거버넌스가 됐든 혁신이 됐든 이런 어떤 담론적인 전략, 실천적인 전략들이 가지게 되는 어떤 쟁점들, 뭐 이런 부분들도 살펴볼 수 있지 않나, 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거버넌스와 혁신이라고 하는 요 키워드들, 요 테마들은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됐는가, 요 맥락을 좀 잠깐 검토를 해볼까 하는데요. 익히 뭐 다들 아시고 있다시피 이 궁핍화와 경제적 궁핍과 사회적 고립이라고 하는 문제가 오늘날 현대 한국인들이 다 같이 이제 공히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이제 더해서 그냥 경제적 궁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극화의 문제라든가 불평등의 문제라든가 혹은 이런 어떤 그 격차에 기반을 해서 갑질이 나타난다든가 하면서 사람들의 이제 공분을 사기도 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사회적 고립의 문제와 더불어서는 한편으로는 계속 고립이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온라인상에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고 연결될 수 있을 만한 어떤 가능성들이 한편으로는 또 풍부하기도 해요. 그럼 이게 어떤 끊임없이 이제 외로움을 호소를 하는데 외롭지 않을 수 있을 만한 어떤 사회적 조건들이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문제가 이제 복잡하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그렇죠, 이 아노미적인 범죄 상황들 이런 것들, 일본의 그 뭐죠, 도리마라고 하나요? 묻지마, 묻지마. 우리나라도 묻지마 범죄 뭐 이런 것들 문제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19세기 유럽 사회와 이제 비교하자면 아노미적인 자살이 문제였었다고 한다면, 오늘날에는 아노미적 살인, 아노미적 폭행 이런 것들이 문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를 전반적으로 이제 개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문제의식들이 자꾸 대두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경제 규모가 뭐 몇 위권이 되고, 뭐 군사력이 몇 위권이 되고, 뭐 정치적으로 민주화의 수준이 어떻고, 언론의 자유가 어느 정도로 보장이 되고, 뭐 이런 류의 뭐 긍정적이고 나름 낙관적인 이야기들이 들리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자살이 어떻고 뭐 교통사고가 어떻고 안전 불감증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들이 모순적으로 공존하고 있는 게 한국 사회인
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불평 불만들이 이제 계속 제기가 되는데 개조를 어떻게 될 거냐. 뭐 다양한 언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치학 쪽에서 뭐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경제 민주화에 관련한 이야기도 빠질 수가 없을 것이고 공동체주의적인 실천들 이런 것들을 복구하고 복원하고자 하는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거의 모든 분야를 막론하고 현대 사회를 현대 한국 사회를 이루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재조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류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재조립을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개조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동원할 수 있는 각종 자원들을 다 동원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때마침 한국 사회가 이제 민주화가 되는 추세가 지난 한 십수년간 쭉 이어지면서 정치적인 기회 구조가 굉장히 많이 개방이 됐습니다. 여전히 정치적인 참여의 그 질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건 몇십 년 전하고 비교해 보자면은 굉장히 이 시민사회 조직의 어떤 자율성이라든가 한편으로는 국가의 기능을 전환시킬 가능성이라든가 그리고 시장경제에서도 좀 더 어떤 사회적 성격을 갖춘 시장경제라고 하는 걸 창출할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기존에 뭐라 그럴까요? 그 부차화됐었던 자원들이 이제 재부상 하게 되는데 이거는 한편으로는 8, 90년대까지만 해도 이제 유지가 되어 왔었던 기존의 어떤 조직 운동의 어떤 관행이라든가 의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성찰과 맞물리면서 뭐 풀뿌리 민주주의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었죠. 90년대에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쭉 누적이 되어 왔었던 어떤 그 정치에 대한 성찰, 운동 정치에 대한 성찰이 한편으로는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뭐 자활 운동이 됐든 협동조합 운동, 뭐 마을 공동체 운동 이런 등등의 어떤 생활 정치적인 어떤 전통들 이런 부분들이 분명 한편으로 또 존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영역에서 그 활동을 했었던 시민사회의 다양한 어떤 전문가들이 제도권에 진입을 하고 제도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는 어떤 정무적인 어떤 기회들이 한편으로는 실제로 이제 그런 실천들을 하기도 했었었죠. 그렇죠? 이름을 대면 이제 알만한 수많은 이제 시민사회의 활동가들 이런 사람들이 진입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다른 한편은 이게 한국 사회만의 상황이 아니라 글로벌한 차원에서 영국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다. 뭐 일본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다. 뭐 등등등 하면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동안 부차화됐었던 자원들이 정치적 자원들이 재구상을 하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론적인 차원에서도 보자면 뭐 폴라니주의적인 뭐 도덕 경제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류의 접근들이 다시금 부상을 하게 되고 그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사이쯤에 이제 그 주장했었던 그 기든스의 사회투자 국가론 이건 실제로 그 노무현 정부 후기쯤에 한국 사회에서 노무현 정부 후기 때 사회투자 국가론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아서 사회 서비스 분야가 확충된다든가 이런 실제적인 어떤 변화하고 맞물리기도 했었었죠. 그 다음에 뭐 사회적 자본에 관한 이론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경영학 쪽에서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이론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밀턴 프리드먼의 그 주주 우선주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근 한 2, 30년 동안의 시간 이후에 시간을 거치면서 이런 이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프리드먼이 아니라 프리먼이에요. 프리먼 이해관계자 이론 그렇죠? 그 쉐어홀더에서 스테이크홀더라고 하는 맥락으로 그 기업 조직의 어떤 그 경영 관행들이 바뀌게 되는 상황들 그 이런 어떤 이론적인 전환들도 있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세대들이 사회운동 분야에 이제 그 진입을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한국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비판 의식이 아예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사회적 기업이 됐든 사회적 경제가 됐든 마을 공동체 운동이 됐든 이런 분야에 이제 그 뛰어들어서 활동도 하고 어떤 뭐 매개적인 역할의 어떤 종사를 하기도 하는데 기존의 운동 방식과는 다른 규범을 제시해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은 우리가 굉장히 어떤 그 파국적 전망이 굉장히 팽배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지 어떤 우리가 인간으로서 정치적 주체로서 실존을 추구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상상 가능한 최대치로서의 어떤 그 공존의 전략들 이런 것들을 특색으로 하는 새로운 세대들이 한편으로 또 등장을 하면서 이런 한 서너 가지의 요인들이 그 결합을 하는 과정에서 거버넌스, 혁신 이런 담론들이 운동의 차원에서 제기가 되는 맥락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 공공성의 차원에서 보자면은 기존에는 어떤 국가적 공공성 그리고 시민사회적 공공성 이런 것들이 이제 대립을 했었었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공성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국가적인 국가의 영역을 상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이게 이제 그만큼 이제 공공성을 우리가 상상을 했을 때 논의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중요한 지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떤 사람들은 공공성 이야기하면 국가적 공공성하고는 좀 다른 성격으로 시민 중심적이고 시민사회적인 어떤 공공성을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게 2000년대, 2010년대에 들어서는 이 두 가지의 관념을 이제 접합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나타나면서 그러면서 출현했던 게 바로 이 거버넌스적 공공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찌됐든 그 의도의 차원에서 보자면은 시민사회적인 중심을 가지고 시민사회적 차원의 중심을 두고 국가의 기능 전환을 모색하고자 했었던 시도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시민성의 차원에서 본다면은 기존에 이제 윤리적 시민성 같은 게 있었죠, 그렇죠? 뭐 도덕적이고 공중도덕 잘 지키고 그다음에 어, 약자를 잘 돌보고 이런 류의 시민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한국 사회가 이제 빠르게 어떤 그 자유주의적이고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그런 변화 과정에서 크게 대두가 된 게 개별적인 시민성이라고 될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집중을 하는 그런 시민성인 거죠. 이 두 가지의 시민성의 가치들이 충돌하고 대립을 하고 있었었는데, 우리가 어떤 인간이 될 거냐, 어떤 시민이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이 두 가지를 접합하는 그것으로부터 어떤 혁신적 시민성, 굳이 이제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따로 또 같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보자. 뭐 이런 류의 어떤 시민성의 상상력. 요 두 가지가 나타나면서 거버넌스, 혁신이라고 하는 키워드들이 정치운동의 상상계를 장악을 해 들어갔던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핵심이 되는 게 뭐냐? 공공성이 됐든 시민성이 됐든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건 바로 시민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이쪽 영역에 이제 기대하게 되는 것은 1990년대 이래로 이제 시민사회론이 굉장히 전개가 발전적으로 전개가 되기도 했었었고, 근데 이제 그 배경에는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이 국가나 시장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다라고 하는 어떤 상상력, 그리고 새로운 정치라고 이야기했을 때 시민사회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 좋다. 시민사회적 가치 안에 그것이 바로 어떤 합리적 핵심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논리들 이런 것들이 밑바탕에 깔려 있죠, 그렇죠? 그 시민사회론 이야기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아무래도 이 피지배 계급, 대중성, 인민, 뭐 민중 등등등 우리가 이제
정치적 주체로서 특권화해 볼 수 있는 어떤 영역들, 이런 영역들이 시민이라고 하는 이 기표로 응집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시민사회가 결코 투명한 영역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민사회 운동을 막 열심히 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도 나도 다 시민인데 그 시민들이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어? 그 일찌감치 이제 이 시민사회론자들이 거의 이제 교주급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그람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경계를 했던 전례가 있었었죠. 그래서 국가가 이 구절을 갖고 왔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가가 동요할 때에는 곧바로 시민사회의 견고한 구조가 모습을 드러낸다. 국가는 단지 외곽에 둘러쳐진 바깥쪽 참호에 불과하고 그 뒤에는 요새와 보루의 강력한 체계가 버티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그람시는 이 그 기동전, 뭐 전면전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진지전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서구 자본주의에서의 혁명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가능성을 타진을 했던 거죠, 그렇죠? 대항 헤게모니를 만들어내고 뭐 등등등. 근데 이런 이야기를 보더라도 시민사회를 합리적 핵심으로 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시민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규범적인 조건으로부터 정치적 상상력을 출발을 하는데 제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은 상수가 아니라 그렇죠? 시민사회를 어떻게 바꿔낼 거냐라고 하는 시민사회는 변수에 가깝거든요. 변수에 가깝다. 근데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시민사회는 기존의 국가 권력, 시장 권력을 엄호해주는 그 요새에 불과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대다수에는 시민사회적 가치는 무조건 옳은 것이야. 라고 하는 출발점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예컨대, 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민사회가 퇴행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지적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됐었어요. 뭐 마르크스부터 시작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존재하는 어떤 계급적 적대라든가, 뭐 요즘식으로 하자면은 뭐 성적 적대, 뭐 인종적인 적대, 각종 중요한 어떤 사회적 적대들이 있을 텐데, 이런 적대 관점에 대해서 잘 거론하지 않고 시민사회적인 어떤 연합, 어소시에이션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시민사회론 자체가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일찌감치부터 있어 왔었잖아요. 그죠? 음. 게다가 오늘날에 보면은 한국 사회의 그러니까 한국의 시민사회 성격을 한번 분석해 보자라고 하면은 뭐 국가나 시장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다라고만 이야기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주변에서 보고 있자면 수많은 시민들은 공적 주체로서의 시민이라고 하기 민망할 정도로 공적 감각이 퇴보하고 있고, 그렇죠? 능력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게 시민사회인 거죠. 그렇죠? 이게 시민사회 현실이기도 한 거고. 그 사이에 어떤 정치적 주체성이라든가 실존을 추구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갈수록 이제 왜소화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심지어 이걸 비인간화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인간들이 동물화되고 가축화되고 기계화되고 있다. 이렇게 몇몇 인문학자들은 그렇게 비판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사람들이 실존을 추구한다기보다는 생존을 추구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가 돼버린 상황. 그렇죠? 근데 이 생존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 김홍중 선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지만은 생존주의 자체가 현재 상황에서 제기할 수 있는 어떤 가장 중요한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요구의 최소치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긴 한데 이 자체만으로 시민사회적인 가치가 옹호가 될 수 있다라고 보긴 힘들죠. 사람들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면 누군가의 희생을 기꺼이 용인할 수도 있는 게 현대 한국 사회의
시민사회의 현주소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시민사회는 변수다. 변수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음, 음, 뭐, 실제로 보자면은, 뉴라이트도 시민사회 영역 아닙니까? 그렇죠? 어버이 연합도 시민사회이고, 또 뭐 있죠? 무슨 단체 있죠? 뭐, 어머니들 무슨 뭐 그런 단체도 있고, 막. 유튜브에서 각종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그 영역도 시민사회인 거잖아요. 뭐지, 그런 이제 관변단체 류의 그런 영역은 그래도 최소한 제외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좋아요. 이제 그런 부분 제거하고 나머지 영역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그 내부에서조차도 갈등과 대립, 그렇죠? 정치적인 어떤 성격이나, 그렇죠? 분파적 소속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각종 내적인 차이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뭐 공공성에 관해서, 뭐 거버넌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다든가 사회 혁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든가 그런 언어 자체에 동의하지 못할 시민사회의 일부 분파들도 있고, 혹은 그런 류의 언어가 너무 빨갱이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민들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래요. 요점은 뭐냐면 이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거 자체가 문제인 것이지, 이거 자체가 무슨 해답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접근을 하는 게 오늘날 주류의 이 사회운동의 그에서 나타나는 어, 지배적 경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보니까 지금 오늘 지금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버넌스라든가 혁신이라든가 이런 담론, 이런 실천들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뭐라 해야 될까요? 그 관심사라든가 의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각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거버넌스나 혁신을 둘러싸고 최소한의 사회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이것을 통해서 현행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정치 경제적인 기회 구조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거버넌스 혁신 이런 데 또 우리가 생각 이상의 꽤 많은 예산들이나 이런 것들이 투입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눈만 돈이다 하면서 이게 경제적 자원이네 하면서 둘러붙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죠? 그 사람들도 분명 시민의 일부이니까. 또 누군가는 야, 이런 거는 다 부질없다. 어? 오늘날 자본주의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떤 도구적으로 활용이 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근본주의적인 입장에서 반대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 류의 어떤 견해 차이들이 공존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요점은 뭐냐? 이 정치운동에서 거버넌스를 이야기하고 혁신을 이야기를 하는 게 그 뿌리나 연원을 찾아보면은 그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거죠. 한국 사회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을 하게 되니까. 근데 하지만 그 실상은 그 내부에서 돌아가는 역학관계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 체계들이 충돌하고 갈등하고 경합을 하는 면면들에 가깝다. 그래서 이런 형세는 우리가 대응해야 할 영역은 뭐 국가가 됐든 시장이 됐든 굉장히 어떤 추상적인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이 지배 권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이제 대응하고 대항해야 하는 우리들의 입장은 굉장히 복잡다단한 이해관계야 복잡다단한 가치 체계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굉장히 비대칭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게 거버넌스와 혁신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 이 화두들이 과연 적절한 대응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왜 어렵냐라고 하면은 뭐 거버넌스 체계에 국한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현실적으로 이제 부닥치는 문제들입니다. 어, 여기에는 정부도 끼어 있고 지역 주민들도 끼게 되고 그다음에 뭐 때때로 이제 기업들도 끼게 되죠. 거버넌스 체계라고 하는 거는 그 다양한 어떤 가치와 다양한 이해관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직 그리고 이제 대개의 경우에 보면은 정부 쪽에서 움직이는 방식은 굉장히 관료주의적인 관행들이 완전히 다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들도 있고 그리고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데 관존 민비 문화 그 지역 주민들이 뭔가 이렇게 해서 아이 뭐 이렇게 거버넌스 민관 파트너십이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긴 하는데 정말 파트너십 관계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특히나 어,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거버넌스 체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협치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관료가 됐든 아니면 기업가가 됐든 아니면은 주민들이 됐든 간에 이 사람들이 서로 상호간에 정보나 자원들이 균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시민사회적 가치가 중심이 되겠다고 이 판에 딱 뛰어드는데 사실은 정부나 기업에 휘둘리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게 되는 상황들이 초래가 되고 이때 참여하는 시민들은 또 누구냐 하면은 대개 보면은 소유자 계급 그렇죠? 시간이 좀 있어야 돼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같이 이제 어? 노동 해방을 위해서 어? 풍요로운 어떤 어, 문화적 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뭐 주민 협의체가 있다면은 이런 데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대다수 사람들 되게 보면 전문가 집단들인 경우들이 많죠. 그렇죠? 그리고 생각했을 때 정말 시민, 정말 주민이라고 할 만한 평범한 사람들이 참여할 공간들은 굉장히 제약적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상황들 속에서 거버넌스 체계가 돌아간다? 그럼 여기서 만들어진 그 형성이 되고 합의가 되는 의제나 각종 뭐 관심사나 이런 것들은 민영화 논리라든가 시장 논리에 치우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거버넌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최근에 아예 뭐 행정학 쪽에서는 별도의 무슨 학문 분야처럼 취급을 받더라고요. 갈등 관리. 그렇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공동의 이제 의제를 형성을 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하는 그 과정이 첫 출발 단계에서부터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뭐 관료 사회에서의 저 어딘가에서 뭔가 큰 방향과 비전과 미션이 딱 정해지면은 그게 한번 딱 떨어지는 거죠. 그게 떨어지고 난 다음에 거버넌스 체계라고 하는 것은 약간 도구적으로 활용되는 사후적으로 출발과 함께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적인 제약 조건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제도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시간이 네, 한 40분 정도 현재 소요됐네요. 네. 그 제도적 차원에서 보더라도 그 뭐라 얘기해야 될까요? 이게 다양한 조직들이 있죠. 그렇죠? 다양한 사회 혁신을 추구하는 다양한 단위체들이 있을 텐데 이들이 비슷한 환경 조건에 처해 있는 그러니까 각자의 어떤 사정들이 있고 뭐 그럴 텐데 실효적인 성격이 없어질 정도로 동영화, 그러니까 제도적 동영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도적 동영화라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은 이 강제적 동영화라고 하는 것은 어, 이 뭐라 그럴까요? 거버넌스 체계에서 국가라든가 그러니까 행정적인 거 어떤 그 재무적인 자원을 공급해주는 국가, 뭐 기업, 그렇죠? 정부나 기업들이 끼어들게 되는데 이들이 아무래도 더 큰 그 힘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이들의 그 시민사회로부터 아래로부터 형성되는 의제나 무슨 뭐 문제 해결 방식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만들어지는 뭐 그런 어떤 해법, 음, 어떤 뭐 논의 체계 이런 것들로 동형화되는 상황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뭐 마을 공동체 운동이다라고 하면은 뭐 대표적으로 성공한 몇몇 마을 공동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성미산이라든가 뭐 옛날에 뭐 보면은 뭐 재미난 마을이라든가 뭐 이런데 그렇죠? 그러면은 전국 곳곳에서 이런 류의 이제 공동체적이고 사회적인 혁신이나 이런 걸 추구하는 다양한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기존에 성공한 모델이 있잖아요. 성공 모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일종의 신화처럼 작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모방을 하게 돼요. 모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뭐 기업 현장이 됐든 뭐 마을 현장, 생활적인 어떤 현장이 됐든지 간에 거기에는 각자의 어떤 맥락들이 있고 그럴 텐데 서로가 서로를 모방을 하게 되면서 성공 모델에 모방을 하게 되면서 비슷한 모양새를 취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지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뭐 이론적이고 뭐 워크샵, 세미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일종의 어떤 그게 암묵적인 하나의 지침처럼 작동을 하게 되고 어, 그 아니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게 동양화된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각자의 사정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다원성을 위축시킨다라고 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어, 뭐라고 얘기가 될까요? 이 거버넌스 체계라든가 혁신적인 시민성, 사회 혁신 이런 것들을 추구를 할 때 이게 어, 최초의 참여자들의 어떤 문제의식이나 이런 것들은 대안적인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대안적인 정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쪽에 발을 디뎠는데, 그렇죠? 이 안에 존재하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 그다음에 제도적인 문제들 때문에 어, 이게 지배 헤게모니에 유리한 방식으로 유인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어, 어. 그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살펴봤던 건 약간 좀 그 내적인 문제들이라고 한다면 시민사회들이 이제 겪게 되는 거버넌스 뭐 체계에서 내적으로 겪게 되는 문제들이라고 한다면은 이 거버넌스 체계가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된 것이냐라고 보면은 단순히 아래로부터의 시민 대중들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냐? 물론 이제 그걸 무시할 수는 없지만 어, 뭐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자면은 어, 재미난 현상들이 과거부터 있어 왔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예전에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이 많겠다. 1990년대에 그 그때 한나라당이었나요? 이회창 총재랑 그 앤서니 기든스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서로 이제 조찬 면담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앤서니 기든스는 저명한 사회학자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 이제 영국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의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사회 정책에 있어서 어떤 큰 프로그램들을 마련해 줬던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 유명한 제3의 길이라고 하는 그게 굉장히 유행을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때 이 당시 앤서니 기든스가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이때였을 거예요. 한국에 이제 그 방한을 했었을 때, 맨 처음에 아마 그 당시에 DJ랑 면담을 하고 그랬을 거예요. 뭐, 응당 그러겠거니 했는데, 그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이었나? 신한국당이었나? 이회창 총재하고도 면담을 가졌었어요. 이게 도대체 뭘까? 이게 뭘까? 그 사회적 경제 기본 법안을 발의한 사람이 유승민 전 의원, 지금 의원 아니죠? 유승민이라고 하는 유력한 정치인이 사회적 경제 기본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이런 이제 무슨 당 계열이라고 해야 되나? 국민의 힘인가요? 맞죠? 국민의힘 계열의 요쪽의 그 정치인들뿐만이 아니라 예의 그 민주당 계통의 정치인들이
보면은 지금 우리가 요 흐름, 그러니까 거버넌스라고 하는 흐름, 사회 혁신이라고 하는 흐름들에 관해서 굉장히 주도적으로 나섰던 어떤 그런 전례들이 있었어요. 그 단지 이걸 아래로부터 제기된 운동이라고만 보기에는 애매한 측면들이 있다. 이거는 한국 사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글로벌한 차원에서도 이런 흐름들이 계속 관찰이 되는데, 예컨대 다보스 포럼이라든가 이런 데서 가장 인기 있는 세션 하면은 뭐 그런 거예요. 뭐 이해관계자 이론, 뭐 ESG, 요즘 ESG라고 하죠. 환경, 맞죠? S가 뭐지?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ESG, ESG. ESG, MSG. MSG, ESG. 예전에 뭐 CSR, 뭐 그다음 뭐 CSV, 그다음에 PRI, 뭐 영어 약자가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이제 ESG 뭐 펀드도 만들어지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이런 흐름들이 그 세계 엘리트 글로벌 캐피탈리스트, 그러니까 글로벌 자본가 계급들의 글로벌 자본가 계급 엘리트 계층의 총 집산지라고 하는 다보스 포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의제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경제학이나 경영학 내부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주류 경제학, 주류 경영학하고는 다른 류의 흐름들이 만들어지기도 했었어요. 대표적인 게 사회자본론이라든가 행동경제학, 이해관계자 이론, 이런 등등에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기술적인 하부 구조들도 어떻게 보자면은 이런 상황들 뒷받침을 해주고 있죠. 그렇죠? 뭐 플랫폼, 뭐 네트워크, 뭐 블록체인, 소셜미디어 등등등. 그렇죠? 사회 혁신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가능하게끔 해줄 것 같은 어, 그런 류의 흐름들이 구조화되어 있기도 하고, 그렇죠? 얼마 전에 그 노벨 경제학상 받았던 오스트롬 같은 사람들,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이 공유주의 비극하면은 다들 요즘 이제 코웃음 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젠 공유주의 희극의 시대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한국 사회에서도 굉장히 진보적인 운동, 진보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이 커먼즈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이 했던 이야기랑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다르고 오스트롬을 굉장히 비판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러긴 합니다만, 이게 어떤 하나의 흐름처럼 어떤 만나는 지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만나는 지점들이. 음, 음. 그 만나는 지점이 이제 거버넌스, 혁신, 이런 키워드들로 응축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사회적 경제, 이해관계자 이론, 협동적, 윤리적 소비, 아까 얘기한 CSR, SIB, ESG 찾아보세요. 문제는. 채권이에요. 채권, SIB는. 소셜 임팩트 본드라고 해요. 채권도 막 사회 혁신 채권 이렇게 번역을 하더군요. 이렇게 얘기도 되고. ESG, 이거는 펀드 쪽으로 이제 가고 있고, 기업 경영 윤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어. 그 이외에 우리 이게 체계 차원에서 대안이 가능하다. 자본주의 대안이 가능하다 하면서 제기가 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고, 생활세계의 차원에서는 사회자본론, 소셜 네트워크, 도시재생, 공동체, 플랫폼, 블록체인 등등등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그렇죠? 소외, 적, 권력관계 이런 것으로부터 해방된 새로운 사회적 관계가 가능하다, 이런 믿음들을 자극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거버넌스 혁신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들이 되게 이런 류의 어떤 하나의 생태계에서 핵심적인 뭐라 그럴까요? 이 시동장치, 기동장치처럼 배치를 하고 있는 셈일 테고. 음. 자, 근데 이렇게 됐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이렇게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데 100번 양보해가지고 거버넌스와 혁신이 된다고 칩시다. 응? 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게 좋은 건가? 그게 좋은 건가? 라는 이제 질문을 제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거버넌스 혁신? 그게 정말 돼? 라고 하는 질문이 앞에서 던졌던
논점이었다고 한다면은, 또 다른 쟁점은 설령 그게 된다고 치더라도 그게 좋은 건가? 라고 하는 쟁점인 건데, 요 흐름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규범적 균형을 이루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국가와 시장과 시민사회,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공통의 이해관계, 물론 서로 이견이 있을 수는 있죠. 근데 거기서 이제 막 서로 협의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뭐 관료제니 뭐 관존, 민비, 문안이 이런 거 없다고 치고, 뭐 꾼들이 개입하고 이런 거 없다고 치고, 그냥 뭐 그게 합리적으로 잘 됐다고. 어떻게든 그런 걸 자신들의 어떤 새로운 규범으로서 추구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정상국가라고 하는 거죠. 정상국가. 그렇죠? 이게 나라냐라고 했을 때 그 나라, 정상적인 나라가 가동이 되는 정치적 합리성, 통치적 합리성 달성을 위한 하나의 집합적인 운동으로 볼 수가 있겠다. 근데 이건 다른 차원에서 보자면요. 제 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어, 요즘 시대에 이제 포이어바흐의 유령이 떠돌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포이어바흐가 이제 유적 존재로서의 인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르크스가 이제 비판을 했었었죠. 근데 이제 요즘식으로 보자면 유적 존재로서의 협치적이고 혁신적인 인간이라고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그 시민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것을 변수로 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상수로 본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그 이야기인 거예요. 시민사회적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게 인간의 본질이니까 사람들이 서로 어소시에이션 할 수 있어. 기존의 자원들만 조금 재조정하고, 기존의 제도적이고 뭐 이런 것들만 잘 재조정하면은, 어? 적대를 막 분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소시에이션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정치적 상상력이더라. 비유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은 우리의 오늘날 정치적 상상력이 이제 개량화된 거냐? 어? 철자 이렇게 쓰는 거 맞죠? 그렇죠? 개량이랑 계량이랑 자꾸 헷갈려가지고. 아니면 이게 어쩔 수 없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후기 자본주의 시대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하고 그나마 가장 적절한 어떤 정치적 상상력인 거냐. 근데 확실한 것은 우리가 자본주의에 관해서 문제의식을 가진다라고 하더라도, 자본주의 문제의식 가지면 월스트리트에 대해서 문제의식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의식 가져가지고 동학개미가 되고 서학개미가 되는 게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것이냐,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냐. 그렇죠? 오늘날 자본주의 체제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본주의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문제가 있다는 것 자체는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새로운 정치사회 운동이 어, 이 인입되면서, 그 안에 기입이 되면서 자본주의 구조라고 하는 것이 가지게 되는 이 성격 자체가 이제 복합화되고, 그런 측면을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메타 구조를 봐야 된다. 메타 인지적 능력을 발휘해서 메타적인 비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 자본주의를 비난하는 것으로 대체가 되거나 하는 경우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들 이제 뭐 착각이면 착각인 거고, 착시면 착시고, 오인이면 오인이고, 이런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작 그러는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자본주의적 구조라고 하는 것의 이 복합적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입체화되고, 입체화되고, 점점 더 모순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 그러니까 이제는 거버넌스와 사회혁신이라고 하는 것도 자본주의 구성 요소 중 하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버넌스와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성공 가능성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성공한다고 한다면, 성공했다면
그 자체가 이미 자본주의적 구조의 일부가 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 거잖아요. 예전엔 시장을 보고 보이지 않는 소음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좀 달리 얘기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거버넌스야말로 가장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닐까? 그렇죠? 자기 조정적인 자본주의가 된 거잖아요. 자기 조정적 시장이라고 했을 때, 자기 조정적인 자본주의. 그렇죠? 그러면서 통치의 비용이나 통치의 리스크라고 하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왜? 시민들이나 기업들을 끌어들이게 되니까, 통치 비용, 그렇죠? 시민들이 일단 끼어들어가지고 같이 정책 의제를 만들고 정책 집행을 했으니까 시민들이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통치 비용, 통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그렇죠? 과거에는 이제 최소 국가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최적 국가라고 하는 이런 식의 판세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사이 사람들은 시민사회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그 가상 위에서 적대 없는 연대, 적대 없는 연대. 적대가 없이 연대가 가능할 것이다. 적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도 연대가 가능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때때로는 아주 소박한 수준에서 국가 없는 공동체 이런 게 가능할 것도 같다.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과거에 노동운동을 하거나 마르크스주의 할 때 계급 환원론, 경제 환원론이 문제다 이런 지적들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도덕 환원론에 좀 더 가까워요. 그렇잖아요. 사람들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왜? 인간의 본질이 거기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서 공동체를 통한 통치, 사회혁신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치의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 정치에 관한 이해 방식 자체가 거버넌스나 혁신이라고 하는 것들로 전위가 돼버리는, 전치가 돼버리는 거죠. 디스플레이스먼트 돼버리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데 마냥 좋다고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대강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던졌던 셈이죠. 거버넌스와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쉬운 거냐. 애초에는 당연히 이제 어떤 그 한국 사회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는 측면이 있다. 그렇죠? 근데 그 비판적 문제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알고 보면은 굉장히 내적 차이들이 존재를 하더라라는 것이었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게 통치적인 합리성을 추구하는 맥락하고 맞물리면서 지배블록의 이해관계와 맞물리는 현상들,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정치운동이라고 하는, 혹은 사회운동이라고 하는, 혹은 자본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이라고 하는 애초의 의도가 제대로 관철되기 어려운 현실적이고 제도적인 조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론적으로 테크니컬하게 기술적으로 거버넌스와 혁신이 가능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우리가 오늘날 겪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의 완벽한 답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완벽한 답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야기 줄거리가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볼 거리는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애초에 이제 운동 정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갖고 있는, 네, 출입문 닫아주세요. 그 애초에 이제 운동 정치가 목적이었으니까 그래도 분명히 어떤 의의라고 하는 것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덮어놓고 비판을 한다는 말씀은 결코 아니고, 이 거버넌스와 혁신이라고 하는 화두가 가지는 의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 왜냐? 지금 사는 게 워낙 엄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군가는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렇죠? 자연 상태, 홉스적인 자연 상태가 되어버렸다. 묻지마
살인 사건이 막 일어나면 뭔가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런 사람들이 길거리로 회부하고 다니고 약한 사람들을 골라서 괴롭히고 혐오, 어? 파국, 보아라 이제 파국이다 막 그런 유행어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최소한의 안전이라고 하는 것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거버넌스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후기 자본주의 체제에서 일정 정도 불가피하게 제기될 수 있는 어떤 그 의제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지만은, 그렇죠? 분명히 의의가 없는 건 아니죠. 최소한의 안전, 사회적 안전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그런 보루가 될 수는 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이제 어떤 공동체적이고 이런 가치들이 출현을 하고 있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 사이에 뭐라 해야 될까요? 어떤 실존적인 상태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전히 그쵸. 사적인 주체, 공적 감각보다는 사적인 주체 중심의 소규모 공동체 이념 이런 것들이 좀 더 지배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좀 면밀하게 계속 보면서 살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다른 하나는 이 거버넌스와 혁신의 이 새로운 화두들이 생활정치라고 하는 의제하고 맞물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뭐 먹거리라든가 아까 얘기한 안전의 문제라든가 뭐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은 기존의 재래의 어떤 조직운동에서 이야기 나왔던 어떤 그 정치적 전략들, 전술들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들에 도전을 하는 측면들도 없진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 심지어 최근에는 뭐 인간 중심의 정치 사회 구도뿐만이 아니라 비인간, 그렇죠? 사물, 동물들까지도 포함하는 새로운, 그러니까 아예 이제 배치 자체를 완전히 바꿔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긴 한데, 그런 차원도 좀 경청을 할 만한 이야기이기는 한 것 같아요. 기존 정치가 현실적으로 노출했었던 한계들이 분명히 있었으니까. 다만 여기서도 어떤 이 대개의 이제 접근들이 반경제학적이고 이 종적이고 수직적인 적대의 문제를 포함하면서 이야기가 되는 경우들은 좀 드물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수평적인 관계로 횡적인 연대를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어소시에이션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약간 좀 계속 경계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 거버넌스와 혁신 담론에 있어서 시민사회 권력을 개입할 수 있는 지점들 뭐 이 부분 근데 이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현대 자본주의 체제에서 합리적 통치를 위해서는 합리적 통치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어떤 그런 지점이긴 하다. 그런 차원에서 또 이제 경청은 계속 하긴 해야 돼요. 다만 여기서도 우리 그 발표 때 제가 그 내내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권력의 힘의 비대칭성의 문제라든가 시민사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비균질적인 이질성 이런 것들 문제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것으로써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기 대략 지금 8시 한 20분 정도 됐는데요. 딱 한 5분 정도만 1시간 좀 갔다 왔다가 25분에 바로 이제 뭐 몇 마디 더 좀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잠시 한 5분 동안 좀 휴식을
쉬어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그러면 이제 다시 잠깐 휴식을 취하고 이야기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기 그 채팅창에 그 발제자님 올려주신 그 발제문이 있거든요. 그 이제 PDF 파일로 올려졌으니까 그걸 클릭하시면 네, 그거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문제 먼저 이제 그 이제 뭐 궁금한 걸 좀 중심으로 좀 몇 마디씩 좀 나누면서 이제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근데 확실히 이제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시각적으로 어떻게 눈에 좀 보이는 대상들이 딱 이렇게 뭐 사람이든 단체든 뭔가 좀 비유해 볼 수 있는 어떤 약간 좀 뭐 노골적일 수 있긴 하지만 뭐 그런 거를 한번 보면서 하면 어떨까는 네, 좀 그냥 발제자님께 혹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령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시민단체나 이런 어떤 움직임을 봤을 때 뭐 이런 거랑 뭐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요 이야기랑 어떻게 좀 이야기가 좀 이렇게 맥이 닿을 수 있는지를 그러면 좀 더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되게 그 예를 들어준 게 지금 거기 이해창하고 누굽니까? 기든스를 했는데 아마 그걸 다 기억하고 그런 사람들 거의 없을 거기 때문에 좀 최근 이렇게 뭔가 모습을 보고 좀 이런 게 바로 이제 어, 본인이 생각할 때 좀 이렇게 어, 좀 사람들에게 좀 이해하기 좀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뭐 예가 있으면 어떨까 좀 그냥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예, 그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 대표적이죠, 사실. 어, 그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어, 한국 사회에서 사회운동이 이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느냐라는 데 있어서는 참 굉장히 이제 중요한 하나의 논점이나 쟁점을 던져줬던 셈인데, 그 제가 알기로는 박원순 전 시장이 음, 참여연대 운동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그 안식년처럼 영국으로 이제 유학을 갔었고, 영국 유학 중에 이제 아까 그 이야기 나왔었던 그 앤서니 음, 기든스의 그 지적인 음, 제공에 이제 힘입어서 영국 그 당시에 이제 노동당이 이제 집권을 하던 시기에 뭐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음, 막 이제 그 붐을 일으키던 시점이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영향을 좀 받고 국내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제 시민사회 운동을 할 때 요즘으로 치자면 굉장히 혁신적인 그 방법들을 많이 좀 그 도입을 하고 이 부분을 많이 확산을 시켰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아름다운 재단 같은 그 뭐라 해야 되나 그냥 재단이네요, 그죠? 아름다운 재단을 하면서 그 전만 하더라도 상당수의 그 시민사회 단체들은 주로 이제 회원제라든가 후원에 힘입어서 이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었었잖아요. 음, 근데 그런 차원에서 그 박원순류의 이제 시민사회 운동이 하나의 그 흐름을 형성을 했었고, 그 다른 하나는 뭐 발표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DJ 정부 들어서면서 어찌됐든지 간에 새로운 방식의 이제 그 새로운 방식의 그, 뭐야 될까요? 그 정치 이런 것들을 이제 가동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어, 가장 걸리게 되는 문제 중 하나가 이제 그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사람이 필요한데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민주화 운동을 하고 시민사회 진영에 시민운동 진영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거 이제
슬슬 이제 발탁이 되고, 그게 이제 노무현 정부까지 쭉 이어지게 되면서 적지 않은 수의 시민사회 운동의 이제 명망가들이 관료 혹은 이제 그 공공기관 혹은 이제 준공공기관에서 이제 그 직업 활동을 하게 됐던 시점이 있었어요. 그게 그런 과정에서 많은 유의 이제 그 시민 운동들이 뭐 아시다시피 정부 보조금이나 지원금 혹은 프로젝트 뭐라고 해야 되나 사업비 등등을 통해서 그 각 단체의 재정이나 예산을 충당을 하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게 됐고, 그러면 서로 약간 좀 이제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명박 MB 정부 딱 들어서게 되면은 요게 이제 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직전부터 해가지고 시민단체들의 회원 수는 급감하고 후원금 수입도 이제 줄어드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도와의 어떤 그 전략적 제휴 관계 속에서 재정 충당을 하는 것이 가능했었는데 MB 정권 들어서면서 실제로 타격을 받았었던 단체들이 여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근데 그 과정에서 드라마틱하게도 이 박원순 변호사가 서울시장에 이제 당선이 되면서 본인이 이제 그 시민운동을 했을 때 도입했었던 몇몇 혁신적인 조치들을 당시에는 이제 동료 활동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대거 이제 발탁 기용을 하면서 뭐 마을 공동체 운동, 그 다음에 협동조합 운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자활 운동을 하던 이런 쪽하고 많이 좀 이렇게 연계가 되면서 이쪽 판이 계속 유지가 될 수 되는 어떤 창구 역할을 했고, 뭐, 뭐 재정적인 차원에서도 창구 역할을 하긴 했었지만은 어찌됐든지 간에 요 흐름이 시민사회 운동, 그러니까 사회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그 민주화 이후에 어, 새로운 어떤 활동 방식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이제는 역사가 된 거죠, 그렇죠? 역사적인 어떤 그런 계기점들이 됐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듣기로는 그 시장 바뀌고 난 다음부터는 각종 프로젝트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이제 그 실적 철저한 그 정량적인 평가 방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라고 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쪽에서 관련된 이제 기존의 어떤 사회사업이라든가 각종 문화사업이라든가 이런 류의 어떤 기존의 이제 그 정책적인 어떤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개입의 어떤 지점들이 됐었던 각종 그 정책 사업들을 이제는 이제 시민단체들이 아니라 아무래도 정량적 평가를 하게 되면 전문 기업들, 예, 그 관련된 요 프로젝트 용역 중심으로 하는 그 기업들이 요즘은 거의 사업을 그 싹쓸이 하다시피 쓸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오세훈 시장으로 바뀌고 하면서부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어찌됐든 뭐 사회적 경제 기본법, 뭐 협동조합 기본법, 뭐 사회적 기업 뭐 관련돼서도 판은 일단 형성이 됐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한 차원에서 움직이는 흐름도 있기 때문에 뭐 지역 자치단체별로 지역별로 뭐 그런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죠. 그쵸? 네. 이 정도 선에서 하겠습니다. 이게 녹화가 되고 있어가지고 더 자세한 이야기는 아, 그럼 끌까요? 그거 살짝? 예.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록 아니에요. 아닙니다. 일지중지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혹시라도 말실수를 하게 될까 봐. 아, 예. 음,
그러면 저기 그 그럼 많이 바뀌는 건가요? 오세훈 시장 되면서부터 좀 많이 바뀌네요. 근데 이제 그 바뀌는 게 서울 차원에선 그럴 것 같은데, 또 다른 지역에서는 아직도 이제 민주당 계통의 그 지자체 단체장이, 지역에서, 어, 활동? 지역 단체장으로 활동한다 그러나? 뭐라 해야 되나? 지역 단체장으로 음. 그 거시기를 하고 있는 경우들이 여전히 있고, 그 판 자체가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뭐 전면적으로 확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요, 요 세력 내부에서도 지금 이야기 나온 거버넌스라든가 사회혁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내부에서는 빨갱이 소리를 감수하면서도 이게 대안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는 뭐 그런 흐름도 있기 때문에, 네, 완벽히 뭐 완전히 사그라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시민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까지 하고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이래로부터 쭉 유지되어 왔었던 그 사업비를 따내가지고 뭔가 이렇게 재정을 유지하고 그랬던 운용 방식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약간 좀 변화들을 좀 모색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고, 이미 몇몇 단체들은 그런 변화들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민단체가 일종의 뭐 자회사 비슷하게 사회적 기업을 만든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출구를 모색하는 것으로도 알고 있고. 음. 네. 그럼 저기 이거 뭐 그냥 뭐 돌아가신 분한테 좀 그렇게 하겠지만 그 박원순 시장의 그 마을 만들기 사업부터 해서 이제 서울시 꽤 오래 했잖아요. 거의 10년 가까이. 그뭐 성과나 이런 평가들은 어떤가요? 아, 이게 어떤 입장에서 평가를 음.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근데 이미 그 서울 시민들 사이에서 여론은 피부로 체감 효과를 별로 못 느끼겠다고 하는 게 중론이지 않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거버넌스니 사회혁신이니 뭐 이런 식으로 판이 깔리기는 했는데, 이게 전문가 집단 중심에 그치는 경우들이 있고, 전문가가 아닌 경우에는 뭐 이렇게 그 시간이 좀 있어서 지역 유지라든가, 소위 말하는 이제 유산자 계급들 중심으로 주민협의체가 꾸려진다든가 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 내부에서 말씀드렸던 이 소위 시민사회적 가치를 발현하기가 어려운 그 커뮤니케이션 구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 실제로 일반 시민 대중들한테 박원순표 사회혁신? 그러면은 뭐가 있나요? 뭐, 도로에 뭐, 안심 귀갓길,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조명 같은 거 딱 쏘면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거라든가. 근데 이제 소소했잖아요. 음. 소소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큰 임팩트가 있었는지, 그리고 애초에 얘기했던 것처럼 시민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서울 시민들의 시민성 자체를 전화하는데 영향력이 있었던 것인지에 관해서는 뭐 좀 더 이제 평가를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좀 어, 미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고, 어, 네. 그것도 무슨 얘기 하려다 또 까먹었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체감 효과가 이게 그렇게 크진 않았다. 그리고 어, 좀 더 이제 급진적인 관점에서 평가를 해보면은, 어, 이 체감 효과가 없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논문이 있었었는데, 그 공간과 사회였나? 거기에 실렸던 논문인데, 박정희 시대의 새마을 운동하고
그 박원순 시대의 마을 만들기를 비교한 논문이 있어요. 근데 둘의 그 행정적인 전달 체계, 그다음에 재정적인 조달 체계, 그다음에 주민들의 동원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형식적으로 거의 똑같거든요. 음,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추구했었던 목표도 보면은 음, 뭐 새마을운동 시기에는 근면자조협동이었다라고 한다면은 박원순 시기에는 이제 혁신자조협동 정도가 되는 거죠. 근면에서 혁신. 이제는 뭐 근면한 시민이 근면한 노동자, 근면한 인재가 대우받을 수 있는 시기는 한참 지났으니까. 그죠. 혁신적인 사람이 인재가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 정도만 살짝 바꾸고, 능력주의. 예, 예, 능력주의적인 측면들도 있고 하니까. 실제로 어떤 그 체인지 메이커로서의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새마을운동 시기에 새마을운동 지도자들이 사실 발휘했었던 중요한 그 역량 중에도 하나도 뭐냐면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체인지 메이커예요. 그, 뭐 이제 그런 거죠. 그 마을 사람들이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신, 하면 된다라고 하는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 주민들이 막 뿜뿜 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막 신장로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터널 곡괭이로 터널 뚫고 이 그게 이제 형식적으로 보자면은 거의 유사하다. 음, 상동적 관계를 이루고 있다. 근데 그 효과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자면은 박정희 시대의 새마을운동이 가지고 있었었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사람들이 발전주의라고 하는 것을 내면화하는 데는 굉장히 큰 효과를 갖고 왔었던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박원순 시기에 있어서 이게 사람들에게 시민성에 혹은 주체성에 어떤 효과를 줬느냐라고 하면은 그 소규모 공동체에 참여했었던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경험, 뭐 인파워먼트 이런 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는 보통 평가가 되기는 하는데 이 사람들이 실제 현실에서 어떤 시민이 됐느냐, 어떤 주체가 됐느냐라고 했을 때는 예, 내용적으로 보자면 좀 많이 미약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아직 완전히 판가름 난 문제는 당연히 아니겠지만. 네. 아까 말씀하신 그 병수 상수화로 관계 있는 인가요? 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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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그쵸. 시민사회적 가치를 상수로 두고 시작을 했던 건데, 음, 그게 아니었던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시민사회적 가치에 다양한 가치들이 있을 텐데, 그 가치 중에서 어떤 가치를 더욱더 보편화할 것이고, 어떤 이건 이제 사람들의 실제 삶의 태도나 삶의 윤리와도 관계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도 어떻게 바꿔낼 거냐,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 캠페인을 어떻게 할 거냐, 혹은 다른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을 어떤 식으로 뭐 때때로는 뭐 그러니까 그 고립을 시킬 수도 있고 수치심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너무 좀 과한 표현인가? 근데 어쨌든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뭐랄까 주체성 개입의 정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제가 최근에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그 박정희 시기 때 그 인구 산하 제한 정책을 썼었잖아요. 이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한 건데 한국 사람들이 애를 많이 낳고 하는 게 덕목이던 시기가 있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쩌다가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애를 덜 낳기 시작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사람들의 뭐 감각, 정서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바꿔내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수백 년 동안 쌓여왔었던 관습인데 이것도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면 아 이게 뭐 무슨 뭐 산하 제한 정책 뭐 캠페인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었다라고들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 게 좀 보이더라고요. 뭐냐면은 애를 많이 낳는 사람들 애를 많이 낳는 사람들한테
묘하게 그 애를 많이 낳는 걸 수치스러워하게 하는 그런 계기들이 몇몇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컨대 이제 인구 센서스 조사하는 사람들이 누가 애를 이렇게 많이 낳은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요즘 세상에 이렇게 애를 많이 낳으면 안 돼요. 막 하면서 막 요런 어조 있죠. 하면서 놀라는 거. 그럼 그때 이제 이게 논리적으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왜 그 캠페인 구호 중에 보면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을 못 만한다 이런 거잖아요. 거짓골.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통치라고 하는 게 그런 면면들이 이게 동반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워낙 그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착한 자본주의 이런 걸 너무 표방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주체성을 바꿔내는 전략에 있어서 좀 이렇게 좀 모험적이거나 도전적일 필요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치. 좀 애석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음, 네. 오늘 저만 질문을 계속 했네요. 궁금한 게 좀 있어서 좀 많이 좀 들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시간이 이제 거의 한 8시 50분 좀 넘어갔는데요. 그러면 뭐 한두 개 정도만 더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다른 분들은 그 화면이 꺼져 있어서 제가 얼굴을 못 봐가지고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뭐 우리끼리 있으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말씀해 예, 주세요. 네. 저 앞에 강의를 다 못 들어가지고 죄송한데요. 그, 괜찮습니다. 네네. 뒤에만 일단 들으면서 그냥 생각이 들었던 건 최근에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 시절에 그런 어떤 심단체나 아니면 무슨 센터들이 되게 많이 만들어지면서 과거에 그러니까 이게 뭐죠? 한 30대 세대들은 그것이 첫 번째 활동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역사적 경험이 되게 다른 지점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혹시 거기에 활동했던 활동가들의 생각도 아까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한가요? 좀 이렇게 불명료한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어떤 지점이냐면은, 사람들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직 만약에 좀 이렇게 이념형적인 인물을 내세워서 그 30대 활동가들을 딱 전형적인 어떤 그 케이스로 딱 보면은 뭐 예컨대 이제 그런 거죠.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이라든가 뭐 도시재생이라든가 이런 쪽에 요즘은 퍼실리테이터라고 하나요? 뭐 이런 류의 좀 활동을 하고 뭐 인큐베이팅 하고 뭐 컨설턴팅도 하고 막 이런 식의 좀 활동들을 하죠. 그렇죠? 때는 예전에 뭐 홍반장이니 뭐 이런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긴 합니다만 거기서 이제 어, 어떤 위치에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할 텐데 제가 예전에 이제 어, 뭐 지원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그 약간 좀 참여 관찰 비슷하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보면은 그것도 약간 좀 구분이 되던데요. 정직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청년 인턴 비슷하게 뭐라 해야겠더라? 그 당시 용어가 있었었는데 혁신 활동가였나? 아무튼 그런 이유로 따로 이제 몇 명 또 채용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분들이랑 같이 방을 쓰면서 이야기도 좀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일단은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일을 한다는 약간 좀 그런 막연한 기대에서부터 좀 거기 그 영역에 좀
발을 담그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기존의 이제 기성세대 활동가들이나 혹은 이제 이 무슨 센터나 진흥원쯤 되면 이제 준공공기관이 된 거죠. 그렇죠? 기성세대의 활동가, 기성세대 그 활동가 출신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그 과거의 노동윤리나 이런 거에 익숙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젊은 세대의 새로 막연한 기대감, 여기에 들어오면 기존의 기업 조직들하고는 다르겠지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온 신세대 활동가들하고 불화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불화가 대개 경우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계속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그냥 사표 쓰고 나가는 거죠. 아니면 잠수를 타든가. 잠수 타는 경우도 진짜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내부 자기 또래들 활동가들 사이에서도 막 욕을 많이 먹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공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고 아주 좀 심한 경우에는 약점을 잡아서 뭐 법적으로 뭐 문제를 제기한다, 뭐 횡령이라든가 뭐 이런 방식으로 그런 걸 막 뭐 한다든가 뭐 이런 방식으로 자잘자잘하게 혹은 다양한 방식으로 불화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고 근데 이게 기성세대 활동가들 입장에서 보자면은 자신들은 어떤 운동의 어떤 지점들의 연장선에서 지금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지원 활동을 하든 사회적 경제가 됐든 뭐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이 됐든 이런 그 준공공기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세대 활동가들한테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회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강도 높은 노동 윤리, 노동 강도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고 그 사이에서 이제 갈등이 나타나는데 신세대 활동가들 같은 경우는 이게 골 때리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골 때리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은 기업가도 아니고 활동가도 아닌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활동가라고 하기에는 어떤 뭐 보면은 그 예전에 그게 있었어요. 그 청년 혁신 활동가들 그 쓰는 방에 이미지가 지금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못 찾겠네. 그 포스터 같은 걸 하나 자기들이 손수 이제 그려가지고 만든 게 있는데 뭐 네트워크, 뭐 역량, 혁신 뭐 이런 걸 막 뭐 다이어그램처럼 막 그려가지고 그걸 벽면에 딱 붙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무 일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이제 우리가 그 회사에 가면은 사무실에 사훈 같은 거 써 있는 것처럼 그게 혁신 네트워크, 협동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거 써놓고 이제 일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다 보면은 거기서 보면 이제 경영 논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관리자인 것처럼 기성세대 활동가들이 관리자인 것처럼 자기한테 다가오기도 하고 근데 이게 내가 일반 기업 조직에 들어가면은 편하잖아요. 아, 이건 기업이니까 이렇구나. 거리 두기가 확실할 수 있다. 근데 한편 이 사람은 동지이기도 하고 활동가이기도 한 거예요. 애매한.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가뜩이나 이제 계속 불만이나 커뮤니케이션 이 관례나 이런 것들이 코드도 안 맞고 그래가지고 힘들었는데 여기서 내가 어느 장단에 맞춰가지고 여기서 얼마나 오래 있어야 되느냐 하면 이게 불투명한 거죠. 그래서 요즘은 모르겠는데 제가 있을 때도 관련된 조사 그 논문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쪽 센터나 진흥원이나 이런 쪽에서 고용되는 비중이 비정규직 비중이 애초부터 높기도 했고 심지어 그 내부에서조차도 비정규직 비중이 높기도 했고 뭐 정규직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요즘 보면은 이제 뭐 밀레니얼 세대들이 뭐 퇴사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저는 뭐 떠납니다 뭐 이런 거 하듯이 그 안에서도 이제 그렇게 퇴사 비슷하게 중간에 이제 나가는 경우들도 많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대들, 그 30대 초중반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지금 이야기 나온 어떤 정치 운동의 맥락에서의 맥락하고는 좀 다른 결을 가지는 하나의 공간 안에 있긴 했었지만 그런 음. 일들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혹시 뭐 관련된 뭐 경험 사례나 이런 게 혹시 있으셨을까요? 이인주 선생님? 음. 경험이라고 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 일단은 지난 강의랑 그 중국 이야기 하면서도 새로운 신활동가들에 대한 고민 이야기랑 연결해서 저희도 비슷한 고민에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이제 노동 현장, 그러니까 공장이든 어디 노동조합과는 다른 결의 그 세대의 차이가 조금 발생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체들도 활동가가 재생산이 되게 안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이제 그 30대 세대들로 전면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식의 어떤 활동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좀 돼서 여쭤본 거였어요. 네, 네. 그 많이들 고민하시는 문제 같아요. 그 어느 기업에서는 노조가 있는데 아예 청년 노동자들이 자기들끼리 청년 노조를 따로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노조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이제 사회운동의 현장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있는 것 같고 계속적으로 이제 신입활동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생산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들을 계속 종종 듣게 되는데 참, 이게 이게 사실은 그쵸. 저는 이게 세대 차이의 문제로 이제 드러나기는 하는데 음,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동 윤리의 차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전 활동가들도 자신이 하고 있는 활동을 예전에는 이제 활동이라고만 이야기하긴 했지만은 노동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이제 그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초창기에 이제 이런 이야기 나왔을 때 무슨 금기에 도전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이제 아예 노동과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겹친다라고 하는 생각이 지배적인 것 같고 특히나 젊은 세대일수록 그런 것 같고 그랬을 때 과거처럼 뭐 어떤 당면한 뭐 일이 있거나 했을 때 오히려 일반 기업에 있는 직장인들보다도 이런 사회운동 분야에 종사하는 신세대 활동가들이 노동윤리적인 차원에서는 조금 더 철저한 것 같아요.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이게 돈벌이하고도 관계되는 문제고 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밤샘 야근을 한다든가 했을 때, 뭐 야근 수당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기도 하긴 하지만, 근데 이게 적절한 방식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쵸. 이게 일반적으로 기대 수준이 다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회운동하는 쪽에 딱 들어왔는데, 제가 아까 그 발표할 때 농담 삼아 이야기하긴 했지만, 저는 이제 문화사회연구소라는 곳에 있는데, 문화사회라고 하는, 이거 이제 노동 거부하고 관련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모두가 이제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정작 저는 계속 노동에 시달려야 되는 문화사회는 점점 멀어지는 이런 경험들을 누구나 다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세대, 저를 포함해서 어떤 세대까지는 아, 이거 어쩔 수 없는 참 아이러니지 하면서 이제 넘어가긴 하는데 어떤 시점에 있어서는 노동윤리, 그러니까 내면화된 노동윤리 자체가 좀 많이 달라져가지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에 관해서는 거부하기도 하는, 거부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게다가 사회운동을 하는 영역인데 더 철저해야 되지 않나? 뭐 이제 그런 식의 이제 태도들이 어, 많이 관찰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아마 이제 현장에서는 젊은 세대들이랑 소통하는 게 어렵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표출이 되는 것으로 방송을 듣는데, 그거보다는 이게 노동윤리라고 하는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보고, 가만히 듣다 보면은, 소위 말하는 뭐 밀레니얼 세대가 됐든, 뭐 MZ 세대가 됐든, 새로운 세대에서 이제 제기되는 노동과 활동의 조건에 관한 목소리들, 이런 부분들은 좀 경청할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도 뭐 세대 간의 갈등이라고 칭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에 좀 동의하는 지점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 들으면서 경험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그 사업장에 이제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활동하는 건 창원이거든요. 그래서 공장에 이제 그 노조 간부들 간에도 그 87년을 경험한 활동가와 30대 활동가의 이 역사 경험도 다르고, 이 30대들의 요즘은 자신은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집에서 아이를 케어하는 것, 그다음에 집안일을 하는 것도 당연히 나의 일이다. 근데 노동조합 활동하면 늘 밤에 남아서 뭔가를 모임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지역 노동자와의 연대도 밤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선배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럼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되게 토로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 이야기 들으면서, 이게 우리가 노동시간 단축의 문제가, 그러니까 단축 요구를 갖고는 있었지만, 이 집안에서 아니면 그 가정의 일, 뭐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달라지는 시기가 된 거잖아요. 이와 함께 실제로 노동시간 단축 문제는 이런 문제로 접근하고 이야기돼야 되는데, 과거 세대들은 그냥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요구는 그냥 그야말로 요구였고, 활동은 활동대로 밤에 남아서 하는 건 당연한 것으로, 여전히 그것도 조금 활동하지 않는 젊은 세대에 그렇게 해가지고 활동도 안 되는데 너는 너만 애 키우냐 막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하니까, 그런 문제들 가지고 제기가 많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조금 노동조합 내부에서도 좀 고민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노조나 이 단체에서 이제 과거에 이제 뭐 좀 일종의 노력에 더 이제 개인 추가 노동을 더 시키고 이제 뭐 하는 게 너무 당연시 여겨지고, 뭐 밤새 뭐 회의하고 뭐 조직하러 한다고 막 더 다니면서 이제 자기 시간 다 이제 그게 좀 아까 말한 그 노동윤리 그것도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그렇게 해서 하는 그 방식이 과연 윤리적으로 맞는지, 예,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이제 되게 이제 의문을 이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저도 지금 돌게 생각해 보면 좀 옛날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저 그냥 개인에게 너무 많은 거 그냥 결의결사하면서 그냥 다 시키고 그런 거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고민을 해보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 언제까지 이제 그 갈아 넣는 거 있잖아요. 예, 하나. 그러니까 사측에서 갈아 넣는 거 갖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그게 젊은 세대 활동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본가들이 노동력 갈아 넣으려고 하는 태도랑, 그렇죠? 활동가 선배들이 자기 노동력 갈아 넣으면서 열심히 활동하는 거랑 형식적으로 보면 똑같을 거예요. 너무 닮아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2020년인데 이 좀 많이 좀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좀 바뀌어야 되는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과도기에 있는 거 아닐까요, 현재? 네, 그런 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도 지금 9시 한 10분쯤 됐네요. 오늘 좀 많은 분들이 좀 참석 못하셨는데, 좀 미리 홍보도 많이 좀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되게 귀중한 얘기 정말 좀 오랜만에 배워서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가웠습니다. 코로나 빨리 끝나면 놀러 갈 텐데. 자, 그러면 저기 박지사님 뭐 마무리 말씀 한번 해주시고, 예, 수업 마무리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따로 이제 뭐 준비한 이야기는 없는데요. 어찌됐든, 이게 나중에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도 공개가 되죠. 요거요? 근데 네, 영상. 말씀하시면 꺼도 됩니다. 이거 공개된 영상이라고 하는 전제하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요즘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발표 때도 은근슬쩍 강조하긴 했는데, 메타인지라고 하는 거죠. 그 인간이 동물보다 나은 것은 메타인지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인가를 인지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인지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요 맥락을 좀 확장시켜 보면은, 무슨 운동이든 혹은 무슨 활동이든 할 때 내가 무슨 운동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좀 이렇게 뭐랄까요? 음. 뭐 딱히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 메타적 상황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자본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견지에서 보자면은 이게 자본주의적 구조의 일부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점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는, 알면서 하는 활동과 그걸 전혀 모른 채 하는 활동 사이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건 저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은주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네, 어찌됐든 사회운동이 좀 다른 식의 국면으로 접어들어야 할 시점이긴 한 것 같아요. 뭐 박원순 시장 이야기도 잠깐 하긴 했지만, 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어떤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문제들이나 이런 것을 봐도 그렇고, 좀 그런 류의 새로운 어떤 접근들, 이런 부분들도 좀 잘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리고 참세상 쪽에도 그런 류의 접근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제안도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